농업혁명으로 인류는 더 초라하게 되었나? 구석기 시대는 현대인들의 생각만큼 힘들고 비참했던 시절은 아니라고 한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총 20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한다. 일례로 오늘날에도 부시맨들은 하루 3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도 매일 2300kcal 정도를 섭취할 수 있다. 이는 매일매일 쎄 빠지게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도 겨우 하루 2200kcal 정도밖에 못 먹는 북한보다 오히려 사정이 좋은 것이다. 영양 섭취로만 따져봐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사회 사람들보다 더 잘 먹었으며 더 균형 잡힌 식단을 가졌다. 농경문화에 안착한 이후 인류의 신체 변화를 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는데 14,000년 전 구석기인들의 경우 평균 신장의 남자는 무려 175cm, 여자는 165였다. 그런데 농경이 도입된 기원전 3000년 이후엔 남자는 160, 여자는 152로 10cm 이상 줄어든다. 이럴 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도 다르다. 그렇다면 인류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생활 수준이 후퇴했단 말인가? 농업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 수렵 채집 생활 당시 구석기 원시인들은 사나운 동물의 공격이 두렵긴 했어도 다양한 동식물을 섭취하며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영양소를 잘 섭취하며 풍부한 건강식을 즐길 수 있었다. 오히려 인류는 곡물 농업에 집중함으로써 탄수화물의 섭취가 과다하게 많아져 식생활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구루병, 괴열병, 빈혈 같은 결핍성 질환은 바로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타난 질병들이다. 그런가 하면 당뇨, 뇌졸중, 뇌출혈, 동맥경화 등 성인병 역시 농사를 하면서 얻게 된 질병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단일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흉년에는 기근의 위험이 더욱 심해졌다. 또 농경에 따른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전염병이나 기생충의 위협에 더욱 노출되었다.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며 접촉을 통해 병을 옮기기가 훨씬 쉬워졌고 상수와 하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에 더러운 물을 통해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잉여 생산물의 대두로 계급이 분화되었고 특히 관계농업 지역에서는 물을 지배한 자의 폭력적인 전제정치가 시작되었다. 결국 농업으로 인해 인류 사회는 점차 불평등해졌고 급기야 귀족과 노예라는 신분 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축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 인류는 농사와 더불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축도 기르게 되는데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동반했다. 특히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 인류는 전혀 새로운 질병을 가축으로부터 얻었다. 천연두와 결핵은 소에게, 홍역은 개에게, 독감은 돼지와 닭, 나병은 물소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인간은 1만 년간이나 개와 65, 소와 55, 양과 46, 돼지와는 42종이나 되는 질병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육류를 얻기 위한 가축들은 그 도축 과정에서 도의적인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본래 닭의 수명은 15에서 20년, 돼지는 12년, 소는 18년임에도 6개용 닭은 45일, 돼지는 200일, 소는 30개월 이내에 도축된다. 빨리 도축하는 이유야 뻔하다. 사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사료 효율성이 최고가 되는 시점이 바로 도축 시점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살을 찌워야 하므로 비좁은 공간에서 사료를 먹여 속성으로 비육된다. 다행히도 사육된 가축의 도축은 망치로 때려 죽이던 과거보다 전기나 가스로 기절시키므로 훨씬 인도적이다. 사실 비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공장형 사육 방법은 한국에서나 쓰는 것이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하다가 출하 직전 몇 주 동안만 좁은 공간에서 비육시킨다.
최근에는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논란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새로 발견된 광우병 환자는 없다. 인류의 선택. 인구 증가를 억제할 것인가, 식량을 증산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에서 인류는 후자를 택한다. 사실 원시인들의 근로 시간이 적었던 데에는 사냥과 채집이 용이한 곳만 찾아다니며 살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규모의 인구만을 유지했다는데 그 비밀이 있었다. 즉, 한 지역의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넓은 지역을 사냥터로 잡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살았으며 매우 낮은 인구 성장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구석기 시대의 노동 시간이 오늘날보다 극도로 낮았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했던 것보다 편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연 자원의 밀도라는 게 뻔한 이상 딱히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 고로 인류의 선택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시도하여 인구를 더 늘리고자 했으며 그에 따른 대가도 마땅히 지불하고자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뚜렷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식의 공유와 직업의 분화에 따른 전문화였다. 인간은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부터 서로 어울려 살면 어려운 일을 혼자서만 해결하지 않아도 되었고,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정착생활로 인류는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맞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계급사회의 출현으로 문명은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전통시대 인구 증가는 인류의 본능과도 같았다. 20세기 전까지 농경사회에서 인류는 세계 어느 곳이나 1인당 소득이 비슷했다. 메디슨 논문에 의하면 11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곳은 중동인데 가장 가난했던 마야 인디언의 1.5배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중동은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많이 봤던 터라 그랬지만 전 세계가 농업에만 의존하던 시기에 1인당 소득 격차는 거의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유럽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신대륙으로 보내 부를 축적했지만 당시 유럽은 아프리카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정도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세계 최부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는 최빈국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500배 부유하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전통시대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소득이 비슷했다니 농업기술은 분명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말인가? 그 이유는 이렇다. 과거에는 잉여 생산물이 있다면 대부분 그 잉여 생산물을 인구 불리기 그리고 유지에 투여했기 때문에 잉여 생산량으로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 오늘날에야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자본에 투자하거나 여가 생활에 쓰이지만 과거에는 문화생활거리도 부족했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곧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대로 생산물이 줄어들면 인구 또한 줄어들었다. 고로 전통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따져보려면 같은 면적의 땅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해답이다. 어차피 석기시대, 고대, 중세, 근대까지 1인당 소득은 거기서 거기였다. 심지어 평균 수명마저도 거기서 거기였다. 19세기 말까지 인류의 평균 수명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삼국시대 사람들과 조선시대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비슷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봐도 삼국시대 사람들은 전체적 생산력이 낮은 대신 인구가 적었다. 고려시대에 시비법이 보급되며 휴경지가 없어져서 단위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2배가 되었지만 그래봤자 잉여 생산은 모두 인구 증가로 이어져 1인당 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딱 생산 증가만큼 인구 증가로 이어질 뿐이었다. 조선시대로 가면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1년 쌀보리 2모작이 가능해지고
다시 단위 생산량이 2배로 점프하지만 그만큼 비례적으로 인구도 증가하였고 또 그만큼 차지할 수 있는 땅도 줄어들어 여전히 1인당 소득은 별로 변함이 없었다. 다만 목화 등 상품 작물 재배로 이전 시기보다 나아진 것은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구당 연간 수확량은 여전히 20가마니 정도에 머물렀다. 참고로 오늘날에는 125가마니를 한 가구에 평균 생산한다. 하지만 쌀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으로 따지면 2천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또 과거에는 곡물 외에는 딱히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 1년에 한 사람당 3가마니 즉 240kg 정도는 먹었다. 요즘 사람들은 1년에 한 가마니 즉 80kg 정도 먹지만 이런 생산력과 경작 면적을 추정해보면 대충 당시의 인구도 추론해볼 수 있는데 대체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수준은 삼국시대 300만, 통일신라 250, 고려 초기 300, 고려 후기 500, 조선 초기 600만, 조선 중기 1000만, 조선 후기 1600만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한된 면적에서 지속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만큼 꾸준히 생산력이 성장했지만 1인당 소득은 모든 시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전 세계 모든 농경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20세기 이후 인류 성장의 패턴이 바뀌었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다. 20세기 들어서는 세계 전체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만 1인당 소득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에 있었다. 18, 19세기부터 인류는 잉여 생산물을 노동력 확충에만 투입하지 않았고 자본과 연구 개발에도 상당량을 투입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에 들어서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20세기 자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을 산업에 응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비누, 의약품, 비료 등과 같은 공산품이다. 그리고 그런 공산품을 소비하게 되면서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농업 생산성도 대거 향상되었다. 이전의 문명시대에서는 엿볼 수 없었던 초유의 현상이었다. 또 자본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 인류의 생산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증가한다. 생산수단이 오직 노동력과 토지밖에 없었던 전통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였다. 그렇다면 20세기 이후 인류는 자본에 어느 정도 투자했단 말인가?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GDP의 성장률은 보통 자본 증가율과 비슷하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인류는 한 해 평균 4%씩 성장했고 인구는 한 해 평균 2%씩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즉 1인당 소득은 1년에 2%씩 증가해왔다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류가 인구 부양에 매년 2%씩 지출했다면 자본 부양에는 매년 4%씩 지출을 늘려왔다는 말이다.